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폭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허준 씨와 함께해요. 망해본 사람이 폭망에 대한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인생이 밑에서부터 폭망에서부터 올라와서 정상궤도에 오른 허준입니다. 자, 오늘 밀폭은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밀폭 같은 거 보면 네네. 어처구니 없는 게 많았잖아요. 그쵸, 좀 실소를 좀 먹게 하는. 근데 이번에는 인질 구출 작전을 하다가 벌어진 밀폭이에요. 이거는 웃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게 드는데. 요번에 좀 웃음기를 빼야 돼요. 더군다나 이게 보통 밀폭이 아니라 사실 그 인질 구출 작전이라는 건 대단히 정교한 작전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 구출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테러 부대 그 운용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 보면 네. 항상 그 인질과 테러범이 함께 섞여 있는 가운데 구출하는 거를 그렇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인질 구출 작전은 보통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많이 봐요. 근데 그 성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선진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GSG9의 모가디슈 작전, 이스라엘의 이제 엔테베 작전, 그다음에 영국 SAS의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GIGN의 그다음에 여객기 인질 구출 작전 등등이 있었죠. 근데 진짜 특수부대 강국하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작전 중에 특히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참담한 실패를 한 작전이 하나 있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전. 1980년에 있었던 미 델타 포스, 유명한 부대 아닙니까? 델타 포스 부대의 이란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자, 일단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이고 미국 델타포스이기 때문에 네. 억류된 미국인을 이란에서 구출하는 작전이겠네요. 맞습니다. 79년에 회교 혁명이 일어나죠. 이란이 원래 왕정이었잖아요. 네네. 팔레비 왕이 있었는데 이게 독재 정권이었어. 이란 하면은 반미의 뭐 이런 뭐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과격파 테러리즘 국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회교 혁명이 일어날 만 했었어요. 회교혁명. 네. 회교가 뭐예요? 이슬람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는 팔레비 왕이 엄청난 공포 정치,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그 이슬람 지도자들을 추방해요. 아하.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메이니. 이 팔레비의 독재 정권이 이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이란은 그 중동에서 미국의 최우방이었어요. 네. 근데 순식간에 미국이 이란한테 아주 사탄의 국가가 된 거죠, 한마디로. 회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사람들에게 미국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어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안 하고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이란에서 이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요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동에서 미국의 이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나라가 사실 70년대 후반까지 이란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이란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비 정권을 지원했었죠. 이란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는 드물게 이 팔레비 정권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었어요. 와. 중동 국가 중에는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하나 히잡과 차도를 금지했습니다. 와. 불과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가 운전한다고 길거리에서 AK를 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서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히잡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었다? 와. 특히 이 팔레비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른바 백색 혁명이라 이 사람이 집권하면서 백색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백색 혁명이 뭐냐면 이란의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에요. 이란의 문맹 퇴치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등극할 때까지, 그러니까 47년인가 이 사람이 등극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의 문맹률이 95%였어요. 와. 근데 여지껏 들으면 네. 팔레비라는 사람이 나쁘지 않은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네네. 이 사람이 등극하면서 한 세대를 거치면서 이란의 문맹률을 33%까지 끌어내려요. 와, 엄청나네. 그 다음에 교육개혁, 그 다음에 산업개혁, 토지개혁을 하면서 이란의 서구화를 추진합니다. 오히려 왕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혁명을 하기 전,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동에서 가장 서구화됐던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의 파리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0년대까지의 이란의 모습입니다. 대박. 이란의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대박. 이렇게 파격적인 노출을 했다고? 네.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있는 정도였어요. 여기에서 이 망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네. 요만큼만 내려도 몽둥이질을 네. 하는 중동 국가들이 많은데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 이란이라고 같은 중동 계통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니죠.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페르시아죠, 이란. 그러니까 이게 아리안족이에요. 이쪽. 이쪽이 또 미인이 많다고. 아리안족들이. 약간 아리안 느낌이 있어. 말도 못해 이쪽은. 예전에 이란 미녀 예전에 요쪽에 이란에서 이제 미스 유니버스 나오고 그랬다고. 야 휩쓸었어. 요랬는데도 사람들이 다 예뻤다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란은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러네. 여기까지 들었으면 괜찮은 나라였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왕정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고도의 공포 정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뭘 공포를 했을까? 이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 제도를 운영해요. 그래서 1957년에 사바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을 창설해요. 그래서 반체제를 완전히 가혹하게 단속을 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요. 이게 어디하고 비슷해. 윗동네 어디하고 비슷해. 참 근데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이런 느낌과 이 비밀 경찰이 활동하는 이 어떤 강력한 공포 정치는 같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지금 정확한 걸 지적하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이란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앞선 나라예요. 그러면서 뭐야? 대외적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문명을 국가 철학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페르시아 문명이다 이거야. 지금은 관대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야, 이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개발 독재를 하는데 이건 모든 건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다. 이런 한마디로 도구 스피크를 해. 그러면서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나는 거야. 왕족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이 피폐해지니까 더욱더 종교에 의지하려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느낌이라면 이 사람들은 저 부정한 놈이 나와가지고 저 사회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그 모스크, 모스크가 이란에서 어떤 위치였냐면 가장 큰 지주 세력 중에 하나가 모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가 가장 큰 지주 세력이었어요. 이란에서. 그렇겠죠. 그런데 팔레비 정권이 이 모스크의 토지를 몰수해 버린다고. 그래서 몰수해서 분배를 하는 정책을 해요. 예를 들면 유럽으로 따자면 성당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몰수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몰수해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럼 제대로 국민한테 나눠주냐? 아니야. 기득권층한테 나눠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슬람교의 맹반발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슬람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자신들의 가장 큰 중동에서의 발판이 이란이었기 때문에 팔레비 정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다른 나라한테는 절대 안 파는 F-14 전투기를 이란한테는 판매해요. 물론 다운그레이드는 조금 시켰지만 F-14 전투기를 팔 정도였어요. 사실은 F-14 이때 당시 F-14면 중동의 하늘은 그냥 끝장났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알리캣이야. 왜 톰캣이잖아 F-14가. 근데 이란제 F-14는 별명이 알리캣이야. 왜? 알리가 그 이란 흔한 이름이거든. 알리캣 한 번 떴다. 이라크 전투기들은 못 뜨는 거야. 그 정도였다고. 그럼 전투기의 어떤 기술 격차는 한 단계의 차이가 천년이야. 그러니까. 아예 잽이가 안 돼. 이런 단어 나이 든 티 나는데. 그치? 잽이가 안 돼. 오늘 우리 왜 이러지? 자, 근데 봐봐요. 이렇게 국민들을 피폐하게 하는 이 독재 정권, 공포 정치를 하는 이 팔레비 정권을 미국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그 미국을 바라보는 이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하이에나를 돕는 이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팔레비가 근데 이 막판에 이 팔레비가 암에 걸렸었거든. 이 팔레비가 암 치료를 한다는 구실을 삼아서 미국으로 도주해 버린다고. 이때가 언제냐면 1979년 1월 16일이에요. 미국 도주해 버려요. 미국이 조금 난처하네 지금. 야야야 오지마 이런 느낌이. 근데 그럴 수는 없었어. 이거 받아줘 또. 그러니까 미국은 망명한 걸 또 받아줘.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했던 이 이란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거야. 팔레비 내놔라. 당연히 팔레비 내놔라. 내놓으라고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 이거 내놓으면 또 안 돼. 왜 안 돼? 왜냐하면
그동안 팔레비하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겠어요. 더러운 끈이 이제 숨겨진 끈이 있구나. 정말 많은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또 쉽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언제 폭발하냐? 1979년 11월 4일에 극단적으로 폭발해요.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이란의 대학생들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에 들이닥친다. 그래서 대사관을 점거해버리고 53명의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해요. 이건 화가 난다고 될 일이 아닌데 네. 그것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예요. 지금 정확한 말씀. 위대한 미국이야. 근데 이게 지금 대사관 진입하는 대학생들이야. 혹시 미국 대사관이나 네. 미 군부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군인이 지키고 예. 신분증 검사 다 해서 미국 비자 받고 막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거 미 해병대가 지켜요. 전통적으로 대사관은. 근데 거길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처럼 어택이야. 맞아요. 이건 허준 씨가 정확히 말씀하신 게 국제 관례상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도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들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겠지. 그냥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담벼락 넘어가는 거지.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팔레비하고 바꾸자는 얘기야. 팔레비하고 바꾸 팔레비 내놔야 이거야. 생각은 단순하지만 명료해 일단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미 카타. 카타 대통령 약간 유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 카타가 왜 카타랑 다르세요? 우리 때는 그랬어.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냥 뭐 이런 뭐 준아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뭐 그런 사람들 있어. 내 이름 분명히 준인데 야 준 팔아. 아무 이유 없어. 뭐 파라고 나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해. 근데 이 카타 행정부로서는 이게 최대 정치적 위기였죠. 그러네. 근데 이런 거야. 위기는 잘만 활용하면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측근들이 이런 거야. 야 이거 인지를 구출만 잘하면 당신이 재선을 할 수도 있다. 영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여론이 뭐였냐면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했어. 또 미국인들이 뭐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안에서는 싸우고 드자비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밖에서 공격이 있으면 그 순간 똘똘 뭉쳐서 위대한 아메리카 뭐 이거 좀 있잖아. 더구나 이제 80년 1월 27일에 그 53명이 억류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6명인가가 캐나다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CIA가 이제 캐나다 대사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걔네를 또 6명을 데리고 오는 작전이 있었어. 이거 영화 아르고라고 있어. 그거 보면 나와요.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가 이미 아직 억류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카터 행정부로서는 뭐야? 도박을 걸자. 그래서 만약에 성공이 되면 뭐야? 이게 재선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일이 있었을 때 4차 중동전 끝나고 카터가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하고 이스라엘 총리 베긴 불렀다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협정 맺었다고.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문에 카터는 재선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카터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팠지. 또 어떻게 했길래요? 이란 애들 그 대사관을 공격해. 그러니까 또 하나 미국을 대사관을 건드려? 누구도 미국을 건드리고 무사하지 못해. 이런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카터가 여기서 오케이 승인을 해요. 야 뭐 한번 해보라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베트남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특수작전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예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전을 지휘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육군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공군도 자기네가 해군도 자기네가 해병대까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작전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뭐요? 오퍼레이션 라이스볼이야. 밥그릇. 진짜예요. 진짜? 초기 단계 작전이 암호명이 오퍼레이션 라이스볼 밥그릇 작전이에요. 진짜예요. 미국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단어 없어?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하여튼 문화는 참 다르면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밥그릇 작전에서 누가 밥그릇 가져갑니까? 결국은 여기서 선택된 부대가 육군 이제 델타 포스 부대. 그렇죠. 뭐 특수부대가 가는 게. 이게 근데 사실 델타 포스가 1977년에 창설됐거든.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부대야. 근데 이게 누구를 보냈냐는 사실 그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갔느냐가 문제야. 왜? 왜냐하면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까지 어떻게 몰래 들어갔냐가 문제야. 아 그러네. 비행기를 그냥 타고 갈 수가 없네. 그렇지.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기도 멀어. 지금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란의 테헤란까지 옆에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서 가기도 지금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란이 굉장히 넓은 굉장히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이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든 지금 C-130 수송기하고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항공모함 니미츠에서 뭐 어떻게 해서 지금 가는 작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여곡절 그때 작전에 틀이 잡힌다고. 자, 첫 번째 6대의 C-130 수송기가 델타포스 대원하고 대량의 항공 연료를 싣고서 테헤란 남동쪽에 한 400km 떨어진 데 있어. 한 490km 떨어진다. 한 500km 떨어졌지. 여기까지 몰래 간단 말이야. 사우디를 거쳐가지고. 이 거리는 우리나라 전체 길이보다 긴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몰래 여기까지 사우디를 거쳐서 가. 몰래 가. 그래서 여기 먼저 C-130이 여기 가서 먼저 착륙해서 여기서 후발대를 기다려. 그럼 후발대가 어디서 가느냐? 후발대가 다름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는 니미츠에서 헬리콥터 8대가 가는 거야. 여기까지. 대형 헬리콥터 8대가 가는 거야. 이란 전 도시를 가로질러? 이런 전투를 그러니까 여기 사막이야. 여기 사실 사막이야. 항공모함 키티오크에서 8대가 가는데 이 8대 헬리콥터가 뭐냐? RH-53D라는 대형 헬리콥터야. 이게 뭐냐면 미 해군이 쓰는 헬리콥터인데 보통 기뢰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병력 수송하는 그런 헬리콥터예요. 근데 이거 왜 이 헬리콥터냐면은 항속거리가 길고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거든. 로터도 접으니까 항공모함에 싣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아무튼 이 헬리콥터를 쓴 게 나중에 화근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뭐냐면 일단은 C-130이 와서 데저트1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헬리콥터가 항공모함에 떠서 일로 와서 기름 채우고 델타포스 채워서 테헤란으로 들어가서 인질 구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테헤란에서 남쪽에서 한 56km 떨어지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작은 공항이 있다고요. 거기를 점령해요 다시. 그래서 거기에 또 몇 대 C-141 수송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여기 이 공항에 가서 헬리콥터는 다 버려버리고 그 141 수송기에 그 델타포스 대원들하고 인질 싣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뭐 물론 폭망사라고 알고 시작했으니까 네.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네. 처음부터 작전이 좀 너무 그렇다. 네, 좀 복잡하죠.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네. 하나하나의 작전의 결정이 큰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쳤을 때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 작전이 전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전이 승인됐는데 네. 사실상 이 작전 입안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대요.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결론은 뭐였냐? 뾰족한 수가 없다. 아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서 뭉툭한 수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작전이 승인이 됐고 이 작전명이 이글스 크로우 독수리 발톱 작전이 된 거야. 아 가서 예. 탁 집어갖고 그렇죠, 돌아오겠다. 그렇죠. 아.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작전이 시작됩니다. 예, 드디어 1980년 4월 24일 밤이 됐습니다. 마침내 이제 델타포스 대원들하고 연료 가득 실은 4대 C-130이 데저트1에 착륙을 했어요. 오. 얘는 일단 착륙 성공했어요. 성공. 원래 계획은 이 데저트1으로 C-130이 6대가 가기로 했었는데 수송기가. 수송기가 6대까지 필요 없다. 좀 줄이자. 그래서 4대가 가. 그 4대에는 연료하고 델타포스 대원을 이제 싣고 가는 거죠. 아. 착륙한 뒤에 델타포스 대원들이 내려가지고 주변 경계하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근데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모래 폭풍 치나? 이 양반 봐라. 난 너무 웃긴데 사막 관련된 영화, 작전, 전쟁 모든 것엔 모래 폭풍이 들어가. 작두 탔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작두 탔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그 모래 폭풍은 조금 있다 나와. 하여튼 나와. 중동은 나와 그냥 모래 폭풍이. 얘네들이 딱 도착해서 얼마 지나냐는데 갑자기 버스가 하나 나오네. 버스가? 민간인 45명을 태운 버스가 지나가는 거야. 민간인도 왜? 이 사막에? 얘네도 생각한 거야. 야, 이 사막에 버스가 왜 지나가?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세우고 이 민간인들을 억류시켰어요. 왜 굳이 또 세워? 자기네들 봤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지 않아? 저런 큰 비행기를 본 적이 없거든. 그냥 길 가다가 큰 비행기 뭐 있으면 야 뭐 하나 봐. 그리고 가지 않나? 자기네는 저런 비행기가 없거든.
없거든. 하긴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으니까. 정지시켜서 전부 다 이 버스를 억류해 버려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 벌써 이제 일이 커졌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안 괜찮은데? 한 10분 지났는데 어. 유조 트럭이 하나 또 지나가. 뭐야, 서주 시추하는 데가 뭐야? 유조차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 다급했어. 이번엔 로켓탄으로 날려버렸어 유조차를. 터트려? 어. 아니 이젠 전쟁인데 이러면? 자, 근데 재수도 없었지. 운전사가 살았네. 재수가 좋은 거 아니야? 운전사가 살아서 뒤따라도 온 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찜찜해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왜냐하면은 항공모함 키티오크에서 날아오는 헬리콥터만 제대로 도착하면 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8대 헬리콥터가 떴는데 이 조종사들이 일단은 야간 비행 경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저공으로 날아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수작전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애들이야. 그 해군 조종사 중에서 그냥 부른 애들이야 다. 그 도중에서 아까 허준 씨가 말했던 거 모래 폭풍을 만나요. 그럼 막 전자기 네. 띠띠띠 막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가 사막에 불시착하고 한 대는 고장을 일으켜서 항공모함에 되돌아가요. 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전의 속행 조건 중에 하나가 최소한 6대의 헬기가 테헤란으로 가야 돼요. 어. 근데 지금 한 대가 떨어졌죠? 한 대는 돌아갔죠? 6대 남았죠? 6대 남았네. 6대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래도 갈 수 어. 있겠다. 6대가 도착하자마자 상태를 보니까 한 대가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어요. 뭐야? 그럼 이제는 가기도 애매하네? 그 다음에 나머지 5대도 지금 심각한 여기저기 문제가 고장이 속출하는 거예요. 당시 현장 지휘관이 누구였냐면은 찰스 베크위스라고 델타포스 창설의 아버지였어요. 베크위스 대령이었는데. 델타포스가 이 특수 부대 중에서도 네. 주력 그렇죠. 부대인 거죠? 네. 네. 이 사람이 판단한 거지. 작전 취소, 철수한다. 유조차 어떻게? 터졌잖아. 로켓포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 본 사람들도 있고 헬리콥터 숫자도 불충분하다. 이대로 작전했다가는 이거 델타포스 대원마저도 지금 위험하다. 결단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 작전 중지 돌아와. 두구두구두구. 이래서 오늘의 폭망사는 이 실패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이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참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더 참사가. 왜냐하면 헬기를 다시 철수해야 되잖아요. 헬기가 와 있었던 C-130으로부터 급유를 받아야 돼요. 비행기에서. 네. 가장 연료가 부족했던 한 대의 재급유를 받기 위해서 C-130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근처에 다른 그 RH-58D가 있었거든요. 다른 헬기가 접근하는 걸 보고 비키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이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 경험이 부족했다고. 비킨다고 하다가 다른 C-130을 들이받아 버렸어. 아니 지금 이 상태 나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운전하는 거잖아. 바닥에서 이렇게 가다가 들이받아 버렸단 말이야. 그건 야간 운전 경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술을 드신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 아무리 깜깜하다고 해도 날아가고 있는 상태면 뭐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비행기를 들이받았어? 받아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란 사람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 C-130에 연료가 가득 있었다고 그랬지. 들이받자마자 연료가 유폭되면서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되고. 터져? 이게 이렇게 돼요. 이 정도면 노리고 받은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날아가면서 부딪혔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헬기가 팍팍팍 해서 이 양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기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린 기동을 하면서 부딪혀서 터져가지고 이 완전 잿더미 돼버렸는데. 네, 잿더미가 됐어요. 그래서 C-130에 그때 델타포스 대원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64명의 델타포스 대원들이 간신히 탈출했어요. 승무원 1명도 간신히 탈출했는데 3명, 헬기 조종사 3명은 그 다음에 C-130의 승무원 5명은 그대로 목숨을 잃었어요. 아 목숨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부상자도 5명이 나왔어요. 아 이게 웬일이래. 자, 이렇게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때 찰스 베크위스가 어떤 결단을 내느냐? 헬기 조종사 전부 다 헬기 다 버려. 남은 C-130에 다 타. 그리고 바로 헬기 그 C-130을 타고 빠져나갔어. 정말 그냥 주랭랑인 거.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희생자가 없을 수 있었는데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참담한 실패로 끝난 거예요, 작전. 다른 거를 다 제껴두고 네. 헬기가 재급여를 받기 위해 가는 거 정도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상태에서 네. 부대를 운용했다는 건 네. 지도부의 문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몇 있네. 가지 증언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헬기가 지금 그 모래 위에서 이렇게 자력으로 움직이는 게 좀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 떠서 움직였어야 됐다. 그런 증언이 또 있어요. 아, 그러면 사고가 날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증언이 또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친 게 뭐냐면 지금 이 사파 같은 거 있죠. 이 사파가 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래바닥에서 쉽게 움직이기 힘드니까 네. 떠서 그 옆으로 붙으려고 하다가 네. 사고가 났다. 네. 아,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이제 기상 악화에 의한 이게 실패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무슨 뭐 사막 나오는 무슨 작전 영화 보면 모래폭풍 부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모래폭풍이 분다는 거는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전부 다 특수작전을 해본 조종사들도 아니고 특수작전 경험이 없는 해군 소속 조종사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특수작전 경험이 없는 얘네들을 갖다 들이밀었냐. 이유가 뭐였을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정치적인 이유. 아까 밥그릇 싸움. 육군과 해군이 우리도 이 정도는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야. 공을 육군에만 돌리면 안 된다. 해군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이유가 있었대. 그러면 참 정말 애꿎은 병사들의 안타까운 목숨이 지금 희생이 됐고 네. 어마어마한 재산 손해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원래 이 작전은 인질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인질은 아직도 남아있네. 무려 444일 동안 인질이 억류돼요. 444일이라고 하면 1년이 훨씬 네, 1년이 넘어가죠. 이 정도면 같이 그냥 동거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80년 9월 22일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고. 사실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국경 분쟁을 오랫동안 했었다고. 그 다음에 이란이 시아파잖아. 이라크는 집권 세력은 순위파인데 국민들 70%는 시아파라고.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혁명의 세력이 퍼지는 걸 제일 두려운 게 누구냐면 사우디였다고. 왜냐면 사우디 왕정이었으니까. 또 사우디는 순위파 아니야. 그리고 사우디가 거의 순위파의 큰형님이다. 그다음에 쿠웨이트도 왕정이었잖아. 특히 쿠웨이트가 이라크를 지원해준다고. 이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밀어라. 이란 입장에서는 야, 이 앞에 이렇게 큰 적들이 있는데 미국을 또 등 뒤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이 터지면서 이게 다급해졌잖아. 다급해지니까 극적으로 이제 알제리가 중재를 해요. 알제리가 중재를 해서 이제 인질을 석방하기로 했죠. 대신 미국에서 동결된 팔레비 왕정의 미국 자산 있죠. 이걸 이란에 돌려주는 조건. 팔레비 재산을 뺏어서 준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팔레비는 안 돌려주는데. 대신 재산은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근데 이거 아세요?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나중에 걸프전의 원인이 되죠.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한테 막대한 빚을 줘요. 못 갚겠다고. 아이 못 갚아. 그리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석유 시설 점령하고. 근데 이란 이라크 전 끝나고 나서 빚 많이 졌잖아. 쿠웨이트가 갚아야지. 그 돈 안 되면 뭐 바스라 지역의 유전을 우리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석유를 슈킹 깠다고. 그러니까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애꿎은 소중한 병사의 목숨이 많이 일단은 희생이 됐고 게다가 막대한 재산 피해 났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반인 40여 명 아까 옥류했죠. 게다가 탱크로 로켓포로 쐈잖아. 네. 이 일 때문에 미국의 이미지는 이란에서 더 안 좋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가 된 그렇죠. 거죠. 완전 그것도 이건 불법 침략이죠. 아무리 거기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선전포고도 없이. 예, 이건 미국의 이미지가 완전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패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당시 미 국무장관 사이러스 벤스가 즉시 사임했어요. 카터 대통령 인기가 급락하죠 이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뭐 20%를 밑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재선에 실패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죠. 정말 딱 이미지가 야 우리 미국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 미국은 강해.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나온 대통령이 그렇죠. 레이건이죠. 맞아요. 호주 씨 말대로 이 레이건 대통령이 강한 미국. 그러면서 이제 람보.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그런지 80년대부터 헐리우드도 좀
강한 미국을 상징을 하는 영화들 되게 많이 나와요. 아이 그것도 그거지만 네. 뭐 우리 당연히 밀떡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 레이건 자체가 대통령 자체가 배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전직이 배우인데 네. 이쪽 산업 밀어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헐리우드 엄청 컸지. 네. 반면에 이 사건을 계기로 호메니 입지가 대단히 단단해져요. 그러겠네. 또 하나 미국으로 하여금 이 테러리즘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런 걸 모든 걸 대비할 상설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네. 밖으로 이런- 싸움하면 안 네. 되니까. 진짜 그거예요. 밥그릇 싸움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81년에 통합된 지휘 체계를 갖춘 합동 특수전사령부 JSOC가 편성이 됩니다. JSOC가 요게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오히려 델타 포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병사를 잃었죠. 그것도 있고요. 델타 포스가 사실 그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델타 포스가 26급 대테러 부대로 평가절하돼요. 그래서 대단히 오랫동안 그 불명예를 못 씻었어요. 차라리 전투나 했으면 뭐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네. 비전투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1993년에 그 모가디슈 사태 있죠. 왜 블랙호크 다운. 조인성. 네. 모가디슈 전투하고 그다음에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에 중요한 미국의 정찰위성이 하나 그 이라크 사막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단 12명의 델타 포스 대원이 들어가서 회수하는 작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성공시키면서 그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이렇다고. 근데 이 교훈이 뭐냐면 아무리 선진국의 우수한 특수부대도 급하게 뭐 없이 그냥 준비 안 되고 들어가면 반드시 재앙을 초래해야 한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다. 저는 이제 뭐 아전인수, 그러니까 네. 밥그릇 싸움, 내 밥그릇 챙기려는 네, 맞아요. 인간들 때문에 네. 정말 많은 피해가 생기니까 네. 그런 인간이 보이면 가차없이 쳐내라. 맞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데 네. 미 대사관에 쳐들어간 그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고 네. 민간인이잖아요. 아, 이란 혁명수비대. 군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네. 사실은 그냥 민간 조직인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벌 안 받아. 아, 안 받았어요. 아우, 영웅이지 뭐. 왜냐하면은 그때 워낙 군중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대사관을 지키고 있던 미 해병대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70년대니까 가능했던 네, 70년대. 일이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밀폭 이란 인질 사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허준 씨하고 극적인 세계사, 극세사 한번 해보려고. 아, 극적인 세계사 좋죠. 요번에 아주 엄청나게 정교한 스트라이크 작전 한번 어.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제 성격과 맞습니다. 네. 정교한 작전.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었습니다.